예,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선을 넘었습니다. 국제유가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나와주시죠. 네, 야간 거래에서 가파르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새벽 한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웃돈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후 1,506원 가까이 치솟았다가 1,48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4% 넘게 뛰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끝나면 유가가 제자리를 찾거나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하루 전 혼조 속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3% 가까이 낙폭을 키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 호송 부상을 밝히면서 급락세는 일부 만회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렇게 반미 지도자를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다음 표적은 북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란에 수행한 작전에 이 북한을 적용하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문가 진단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의 학술부장 엘렌 김은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김 부장은 미국이 이란에 감행한 이른바 참수작전을 북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인 점을 들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김 부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검토했을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반대했던 점도 거론했는데요. 미군 내부에선 그로 인해 1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상황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이라면서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예고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150일 동안 새 관세 부과의 틀을 고민해 내놓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차등에 매길 관세율은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은 걸프만 국가들과 또 지중해 인접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오만에 지금 저희 연합뉴스TV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이곳 오만 무스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최근 항만시설과 유조선을 향한 타격이 잇따르면서 이곳 경계태세는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 경비가 삼엄해진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방송 카메라 촬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저희 취재진은 현지 상황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은 오만을 비롯해 쿠웨이트와 카타르 이런 걸프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만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과 계속해서 접촉해 봤는데요.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북서부 무산담 지역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당장 어제만 해도 2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만과 인접한 두바이의 상황도 우려된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두바이의 하늘길이 대부분 막힌 곳과 달리 이곳 오만에선 일부 항공편이 제한적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두바이에서 육로를 통해 이곳 오만으로 넘어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은 급하게 국경을 넘어와 항공편을 알아보는 여행객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은 두바이 봉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며 택시를 갈아타며 국경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지원으로 버스를 타고 이곳 오만으로 넘어온 이탈리아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두바이 미국 영사관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는 등 이곳 긴장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국경을 넘나드는 필사의 탈출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작전이 종료되면 유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백악관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잠시 동안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가 내려갈 것이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선언하며 국제유가를 배럴당 $200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 경제가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라는 대안을 가진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서 유가 급등에 훨씬 민감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유가가 배럴당 $10 오를 때마다 아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해협 봉쇄가 1, 2주만 지속돼도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이 20% 폭등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국내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해역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은 40척 정도인데요. 해양수산부는 해협 내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계류하도록 하고 인근 선박의 해협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은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던 컨테이너선 한 척을 두바이 항에 정박시켰습니다. 인근 해상을 지나던 일부 선원들은 미사일 공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제 파편들이 튀고 막 그래가지고 배 주변에 불나 있고 페르시아만 쪽에 이제 그냥 항해를 하는 게 과연 그냥 떠 있는 게 안전한가? 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고. 물류 차질은 물론이고 선원들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한국해운협회는 공문을 발송해 선박별 보안 계획을 시행하고 전쟁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의 95% 이상이 이곳을 지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정부는 해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석유, 가스 비축량을 점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현지 직원 안전을 살피며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LG전자 직원들은 연휴 사이 인접국으로 대피를 완료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그룹은 계열사별로 주재원 안전 파악에 나서며 실시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현지 임직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이란 사태 장기화 여부를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중동 사태가 확전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 이제 지상군까지 이란에 투입할 것이냐 얘기가 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물렁증은 없다고 했지만 또 그 전에 또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전략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하메네이 제거 이후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습을 명령했다는 그런 정보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쟁 관리 능력에 대해서 뭉게뭉게 지금 의구심과 불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군사 행동의 목표가 이란의 핵 능력을 영구히 완전하게 제거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왜 핵 협상이 잘 되고 있는데 중단을 갑자기 했는가? 그리고 작년 6월에 폭격을 해서 이란의 핵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한 건 어떻게 되었는가? 다 제거된 핵 능력을 왜 또 다시 제거하는 것을 군사행동의 목표로 정당화를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란의 이런 신권 통치 체제를 완전히 제거해서 영구한 평화를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선호한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호한 군사행동의 목표였는데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 군인들이 모험을 해야 되고 미국의 경제와 민간인이 이렇게 불안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연설을 보셨죠? 갑자기 4주에서 5주라고. 네. 이전에는 시간으로 얘기하다가 4일로 얘기하다가 9일 얘기하다가 이제는 4주에서 5주를 얘기하고 희생이 나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민심이 약간씩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뭐 미국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늘 증시가 꽤 많이 빠졌잖아요. 즉 검은 화요일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7% 코스피 급락을 했고 이 정오 무렵에 매도 사이드카도 나왔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공습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예, 미국의 공습 때문은 맞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아시아권 증시도 빠진 것도 많습니다. 네. 일본 한 3%. 일본 한 4%, 이틀간 4%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홍콩도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거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의 차익 실현이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차익 실현의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한 70% 정도가 중동산인데 네. 이게 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다 거쳐서 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오늘 452포인트 빠졌는데 이게 단일 하루간 빠진 것 중에 가장 크게 빠진 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지금 현지 사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 회장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입니다. 네. 먼저 현재 안전한 곳에 계신지가 가장 궁금한데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네. 그 예루살렘에 반공호가 있는 집에 이렇게 거실에 있습니다. 아, 근데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전역 같은 경우에는 공습 사이렌, 폭발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제가 보통 오늘 아침부터의 한두 시간마다 먼저 이 전화기로 강한 경고음이 이제 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대면 다 이제 반공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서 펑펑 그 요격되는 미사일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는 건물이 좀 울립니다. 그렇다면 이 항상 언제 울릴 수 있는 사이렌 때문에 집 밖으로 멀리 나갈 수는 없겠네요. 아예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거의 마비돼 있고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대중교통조차도 운행 안 했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요.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슈퍼하고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카페만 조금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에는 거의 오가는 차들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피할 수 있는 방공호 근처에서 생활을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동은 안 합니다. 예, 뭐 저희도 한번 방공호는 가보긴 했지만 이스라엘에서의 방공호를 하면 몇 명 정도가 들어가고 어떻게 규모가 돼 있습니까? 우선은 한 20여 년 이제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거의 방공호가 의무화돼 있어서요. 네. 집집마다 방공호 방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예루살렘의 아들 집에 와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예루살렘 외곽인데 한 40년 된 건물이라서 집에 방공호가 없어요. 그래서 울리게 되면 동네에 공동 방공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한 100m쯤 되니까 매번 한두 시간마다 가는 게 귀찮아서 네. 아예 저는 그냥 밖에 나와서 터지는 위치를 보고 그냥 집에 머물곤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다 방공호를 들락날락하면서 거의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동 방공호도 있지만 개별 건물 안에도 방공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대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네. 이스라엘군이 아이언돔을 통해서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리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밖에 보면 와 저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왜냐면 그 맞춰서 폭발되는 소리가 이제 하나하나인데 어떤 때는 두두두두두 이렇게 이제 그 연발 총을 쏘듯이 터지는 걸 보면 참 정말 이렇게 어떤 때는 잘 막아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예 그 정말 높은 고도에도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은 이 아이언돔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저고도 이제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렇게 막아내고 중고도 고고도는 지금 제가 통화 중에 제가 방공으로 좀 들어갈게요. 지금 이 소리 혹시 잘 이 들리지는 소리 않습니다. 들리시나요? 크게 이 들리지는 소리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네.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다는 경고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방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하. 지금 들어왔어요. 네네. 지금 방공호 안에 또 대피한 상황에서 또 통화를 해주고 계신데 일단 교민들끼리도 연락을 좀 하고 계신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안전 공지는 또 전달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한인회장으로 대사님하고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제 통화를 해서 주요 지침 사항을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인회의 다양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들 방이라든지 주요 리더들하고 이제 카톡방을 이용해서 수시로 상황을 나누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오늘 아침에 113명의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던 단기 체류자들이 조금 전 한 4시간 전에 카이로로 향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70여 명에서 113명으로 늘어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자정 넘어서 카이로에 도착하는데 이분들이 숙소를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마련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그 이집트 한인회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이집트 한인들 중에서 홈스테이로 한 2박 정도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 거의 다 해서 남은 20명만 수용해 줄 수 있는 홈스테이 이제 자원자가 나오면 113명을 다 이제 이집트 한인회에서 홈스테이로 이렇게 받아주고 재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이스라엘 현지에서 항상 안전하게 잘 조심히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회장과 현지 소식을 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미국의 공격에 잘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예상보다 더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결국에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근데 만약에 지상군 투입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면은 지금 저항하고 있는 의회의 견제를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1973년 War Powers Act라 그러죠. 네.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은 미국 행정부가 전쟁을 할 때는
그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개전하기 전에 사실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전쟁 플랜을.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소위 8인 위원회, 하원과 상원의원에게 이럴 수도 있다. 이란에 대해 이런 핵 협상을 하고 군사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했지 이미 결정된 하메네이 참수 작전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성이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의회가 이미 통보했다 하지만 의회 측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고 있는데 지상군이 투입되게 된다면 그 어느 기준으로 봐도 이거는 전쟁 개시기 때문에 1973년 전쟁 권한법에 따라서 의회가 60일, 최장 90일 동안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할지 안 할지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전쟁에 대해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지상군을 투입하면은 이것은 제2의 이라크 전쟁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게 제2의 이라크 전쟁 아닙니까? 기자가 질문했을 때 이라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상군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 순위라고 보고 지금 이란이 잘 저항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하나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습격해가지고 죽이고 납치를 했는데 당시에는 하마스가 이것을 확전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이란과 다른 테러 집단 헤즈볼라가 자제를 촉구했기 때문에 확전이 안 됐는데 그때 한번 참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정부가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해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소위 청소하다시피 하고 하마스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는 헤즈볼라 삐삐를 터뜨려서 다 괴멸시키고 후티 반군도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작년 6월에는 12일 전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일 전쟁을 하는 동안은 이란 핵시설만 폭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란 사령관까지도 제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메네이 정권이 내가 피살됐을 상황에도 준비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순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사령관들이 아래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하라는 작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계약진을 하는 거죠.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대로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체적으로 사령관까지 나거나 오더가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보복을 해서 피해를 주고 확전을 하라는 것이 지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에 나오면은 지금 군사시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최대 정유시설이라든지 어떤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드론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이미 하메네이가 자기가 폭사할 것을 예상을 하고 순교자가 된 다음에 이런 그 평평한 수준의 각계약진을 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배신한 아랍 국가들에게 복수를 해서 확전을 하는 그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격, 이란의 공격도 있지만 이란에 항상 갖고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 다 공격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무서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유 들어오는 거의 70%가 중동산인데요. 이 중동산의 거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뭐 전 세계 사실은 원유 해상 원유 수송량의 뭐 25%가 여기를 지나기도 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조금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동산이 워낙 크니까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거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은 역사상 닫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란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갖고 있는데 거기는 이란의 대통령이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지금 소집을 하진 않았어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막힌 게 없는데 왜 이걸 막는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여기를 비공식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주파수를 맞춰놓고 거기다가 무전을 칩니다. 그 혁명군이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뭐라고 무전을 치냐면 호르무즈 해협 막혔으니까 지나가는 거
통행, 항행 불가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지나가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들을 니네가 떠안아야 된다. 그 리스크라는 거는 혁명 수비대가 들이닥칠 수도 있고요. 네. 기뢰를 깔아놨을 수도 있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일본이랑 파악한 바로는 일본이랑 호주의 선사들은 호르무즈 아예 안 갑니다. 이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 빠져나온 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나긴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사 중에서도 한 군데는 여기 포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지나가지 못할 가능성, 그러면 이제 원유 수급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이 이른바 $100를 넘어설 수도 있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글로벌 지금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를 좀 보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전반적인 중론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속될 때는 원유 가격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100 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 상승, 거기다가 그 얘기는 전쟁이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1 환율이 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도 올라가는데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수요가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수요 같은 것에까지 영향을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이 하나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준영 교수가 말해주신 한 달에서 2달이라는 게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주에서 5주, 한 달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현재? 그럼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4주라면은 웬만한 기준으로는 사실 장기적인 전황이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 교수님께서 원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원유가 부족하면 의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천연가스인데 네. 2022년부터 계속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이제 천연가스 무역이 굉장히 협소해졌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만 가고. 그렇다면은 이제 천연가스 수출국이 카타르인데 카타르도 지금 이란의 이제 보복 공격으로 굉장히 혼란 상태에 있고 네.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송이 돼야 되는데 카타르 천연가스에 많이 의지하는 나라는 역시 일본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 의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대만과 한국입니다. 따라서 원유에 대한 이제 공급망이 혼란이 올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의 수급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주체가 돼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카타르로부터의 이런 천연가스 수출 수입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메네이의 폭사 이후에 이란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란의 정권은 어떤 건가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과연 누가 이란을 대표하고 있고 누가 이란을 지휘하고 있는가. 혁명 수비대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헤즈볼라 하마스가 순교한 하메네이를 대신해서 자체적으로 막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메네이가 미리 준비해놨던 플랜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좋은 후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화를 했고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안정화될 것이라 하는데 사실 이런 하메네이 이후에 이란의 정국이라든지 정권 구조를 본다면 과연 누가 대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란이 지난 47년간의 이런 신정 통치 때문에 이란 국민 간의 이런 괴리가 대단합니다. 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방면에 또 그 정권 때문에 이란을 떠났거나 이란에서 장기간 동안에 시달린 이란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권이 나와서 혁명 수비대든 누구든 정치인들 어떻게 이 조각조각난 이란을 통합시켜서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 또 이스라엘과 이것을 종전으로 이끌 것인지 굉장히 막막한 것이죠. 네, 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원유와 석유 제품이 일단 우리나라한테는 큰 문제인데 뭐 비축분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주된 수입하는 지역이 중동이다 보니까 이걸
늘 다각화한다고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208일이 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8일 산술적으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원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면 274만 배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1억 배럴 갖고 있고 그다음 민간 재고분까지 있으니까 요거를 274로 나눠 보면 나오는 게 한 7개월분. 그게 말씀하신 한 208일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요걸로 시간을 약간 벌어놓고 우리는 약간 수입을 지금 중동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지금 어디가 됐냐면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뭐 캐나다 같은 나라들로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와중에 사실은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 우리만 수요가 붙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쪽에 가서 수요가 붙을 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의 상승 같은 것들은 거의 이제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메네이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선택지 3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선택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지도자를 윤곽을 잡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좋은 선택지가 있고 차기 지도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면은 이런 전방위적인 보복 행동이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어떤 이렇게 지휘자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대표성이 있다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런 세력이 없다면은 각 세력이 각자의 논리와 정당성에 기반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보복 행위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낙관적인 관측이 그렇게 신뢰를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후계 세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핵 협상이 종료되고 그것을 중재했던 오만의 외교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 측에서도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력을 증강할 시간만을 허락한 것이다. 항공모함 한 대로 부족하니까 한 대를 더 중동에 배치할 수 있는 시간만 허락한 것이다. 이건 기만 전술이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새로운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나와서 미국하고 이제 화해해야 된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차후 이란의 집권 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당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공간이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 예전에 이제 왕권 통치였는데 물러나고 또 이제 종교적인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데 또 쉽지 않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다시 왕권이 복권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란이 똘똘 뭉쳐서 한 개의 국가 모든 국민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47년 동안의 포갑적인 신정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지 세력이 있고 그 포갑 정치에 시달린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폭사됐을 때 그것을 기뻐한 이란 국민들 분명히 있었죠. 조각조각 난 것이죠. 한국 전쟁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민군이 부산까지 내려왔을 때 인민재판을 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인민의 적으로 인민재판 희생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유엔군과 우리 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니까 또 보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에 앞잡이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한국 국민들이 만약에 남북한으로 갈리지 않고 이란이라는 한 나라에 계속 살게 된다면 거기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과연 쉽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고 또 이란이 9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파나마에서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파나마의 안정화 작전을 할 때 지상군을 투입했는데 1년 동안 군대를 투입해야 됐고 그때 규모가 주한미군 규모와 같은 병력이었습니다. 파나마 같은 작은 국가에도 인구 450만 명인데 이란은 9천만 명입니다. 안정화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만약에 미국이 프랑스를 안정화시킨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독일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이탈리.
근데 국토 사이즈로 보면은 이란은 이 네 유럽 나라를 합친 크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안정화를 시킵니까? 알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또 경제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런 달러, 안전자산의 강세는 계속됩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금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보면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사이에만 해도 한 4% 그리고 금 ETF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금으로 나타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좀 걱정이었던 게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예전만 못해서 조금 미국 정부가 이거 재정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조금 그 내심 반색을 하고 있는 게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그 이면에는 지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하나는 이제 주식이 어떻게 보면 우상향되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 아니면 최근에 좀 어려운 석유화학 업계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석유화학부터 말씀드리면 석유화학에 필요한 저희가 나프타라고 부르죠. 납사 가격 같은 게 전반적으로 원유 가격 오르면 다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중국산 덤핑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원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석유화학이 또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기엔 또 중국산이 전 세계에 풀려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격을 올리기 녹록치 않은 상황. 한마디로 석유화학 산업이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게 석유화학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요. 네.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일부 아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물류 비용 같은 게 오르면 아무리 반도체가 부피가 작아도 요거 물류하는데 외국으로 보내고 이를 수출하는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거는 좀 금융시장의 반응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는 금융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연준에서 뭐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AI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무디였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파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좀 걱정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정세와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있는데 그 전에 예를 들면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이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좀 힘을 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인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지 않고 지상군 투입이 요구되는 확전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9월 11일에 테러 공격을 받고 나서 2002년 중간 선거에서 당시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여당의 무덤이라고 하는 중간 선거에서 약진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집권당이 약진할 경우는 미국 선거 역사상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안 지면은 성공한 여당과 대통령의 선거인데 그때 미국 국민들이 안보 불안, 그다음에 애국심에 편승해서 집권당을 지지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기대를 했겠지만 이것이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4주 5주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결정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4주 5주 만에 결론이 어떻게라도 지어진다면 과연 미국 유권자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저희가 잠깐 경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 관심 갖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될 텐데 이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 쉬어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상승세에 대한 좀 큰 조정이 올 것인지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저는 사실은 전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고사양 반도체인 그러니까 HBM 같은 것도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요 사이클이 평소보다는 AI와 관련돼서 좀 길게 갈 것 같다라는 건 여전히 유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너무 길어지지만 않으면 이란 사태가 너무 길어지지만 않으면 결국 한번 쉬어갔다가 이 모멘텀을 갖고 다시 올라가는 장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오늘도 주식시장 보니까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은
방산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산주가 많이 오르게 되고요. 또 네. 하나는 석유를 정제하는 우리나라 이 석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조금 오릅니다.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유 가격이 좀 오르면 정제 마진이 좀 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우리나라 석유 회사들의 주가가 좀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앞으로 장세가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장세가 올 텐데 그 와중에서 여러 그동안 조금 빚을 덜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중동 정세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면 과거에는 중동이 어려울 때 뭐 카타르 등등에서 중간에 중재하는 나라가 좀 있었는데 현재는 뭐 다 공격하다 보니까 지금 중재를 하겠다는 나라는 없고 오히려 러시아에서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또 다른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한이 있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이제 그 폭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에게 상호 조약에 따라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러시아에서 그 조약 해석을 달리해서 우리는 의사가 있지만 이런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원치 않게 개입할 여지를 막았다고 합니다. 방공망을 중지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큰 실망이 있는 것이고 러시아도 어떤 전략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그 중재가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의심이 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의아해하시는 거는 왜 이렇게 중국이 조용하냐 라는 얘기가 있겠죠. 네. 중국이 지금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최되는데 지금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5% 경제 성장 목표도 4%로 낮추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내수 시장을 진작해서 버티겠다는 전략에 대해서 큰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장유사 숙청과 같이 군부 세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년이면은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사선 임기 연장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대만 문제도 있고. 이런 와중에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의 이런 국지적인 보복 행동에 대해서 어느 강대국도 선을 긋거나 아니면 미국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수입의 다변화는 항상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그 소유 구조를 보면 미국 소유 구조 가진 회사가 있고 사우디 소유 구조가 가진 회사들이 있고 그러면 이 회사는 각자 자기 소유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동 쪽에 대한 비중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땐 향후에 왜 미국이 우리 에너지도 좀 사다 써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정유사에서 하는 얘기는 향후에 가격 경쟁력만 괜찮으면 그쪽 가격이 괜찮으면 사다 쓸 수 있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본격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이란 충돌이 이어지면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